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경매란 무엇인지, 그리고 경매와 비슷한 공매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얘네들의 권리 분석을 한번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어떻게 조사하는지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전화, 이 인터넷 이외에 전화로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임장이죠. 현장 임장, 그리고 그 다음에 명도, 그리고 그 다음에 물건 찾는 방법. 이렇게 물건 찾기는 아파트부터 빌라, 다가구 등등 있겠죠. 그리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물건으로 접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주가 싹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경매란 무엇이었을까요? 경매란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고 법원에서 입찰을 하죠. 그리고 낙찰을 받게 됩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한 일주일 동안 관련 사람들이 이 물건을 우리가 이 낙찰받은 사람한테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허가를 해줘도 되냐라고 물어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 일주일 안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불허가, 아니야 이거 허가해주지 마, 불허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청이 없으면 이제 매각이라는 거는 파는 거죠.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잔금 기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언제까지 돈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잔금 기일이 지나고 나면 여기서 배당 표가 작성이 됩니다. 다만 이 배당표 부분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상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죠. 임차인이 얼마 배당을 받는가? 왜? 혹시나 이걸 알게 되면 낙찰할 때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낙찰자랑 배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표 작성하고 이거를 법원에 걸어놓으면 임차인,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임차인, 태권자라고 하죠.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당표를 봅니다. 보고 나서 이거 배당 좀 이상한데? 이때 뭘 하냐면요. 자, 배당 이의를 신청합니다. 자, 다시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저 사람 배당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배당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배당 이의가 없으면 이때는 배당 확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배당 기일이 됩니다. 배당 기일이 되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관련이 있어요. 여기는 관련 있는 날. 왜 관련이 있냐? 이때는 만약에 돈을 받는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나 그리고 전부 배당을 받는 임차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돈을 주세요 하고 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이 배당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명도 확인서와 이 명도 확인서가 낙찰자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소액이나 전부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이 배당 잔금부터 이 배당 기일까지 한 4주 정도 걸리니 이 정도는 이분들이 그냥 살 수 있게 놔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매라는 걸 이해가 됩니다. 경매는 돈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채권과 그리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있다. 근저당, 압류도 돈을 받으려고 압류를 하죠. 그리고 가압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가등기라는 것도 있어요. 가등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집을 살게라는 가등기가 있고, 하나는 집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준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뭐예요? 뭐하고 비슷해요? 이 근저당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그리고 얘는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 있는 애들은 뭐가 된다? 자, 이 경매 절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매 절차에 참여가 가능하면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임차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임차, 얘네 보증금을 가지고 전세권을 등기부등본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전세권도 똑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살 수 있는, 그리고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다만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되면 다시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걸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권리 분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세권은 그냥 말소 기준 권리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정도만 생각하고 되는데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위험한 권리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을 가지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 할 이유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돈과 관련된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근가 거의 이거 다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예요? 등기부등본에 가장 먼저 가장 과거에 올라온 빚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 말소 근가 돈과 관련된 채권들이 가장 먼저 있다고 하면 얘는 얘 밑으로 다 소멸이 됩니다. 자, 다만 여기에서 이런 게 있죠. 중요한 단서는 돈과 관련된 채권입니다. 돈과 관련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되지 않는 권리들 어떤 거요? 자, 이거 집 팔지 말아요. 가처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이 가등기 중에 나 이 집 살게요 라는 가등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땅을 내가 위에 쓸게요. 땅지 위에 있는 위를 쓸 수 있는 지상권. 그 다음에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지역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장 빨리 있잖아요. 가장 빨리 있으면 이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다고 해서 뭐가 붙냐? 선순위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이 있는 경우에는 돈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얘는 집 팔지 마요. 스탑. 얘는 나 집을 살게요. 얘는 땅을 쓸게요. 얘는 다른 사람의 땅을 쓸게요. 이걸 뭐예요?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쓸게요 라는 권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얘네들이 가장 빨리 먼저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다고 해서 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알고만 있으십시오.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다. 뒤에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후순위가 됩니다. 후순위라는 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말소가 됩니다. 다만 말소가 되더라도 말소가 되지 않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철거. 이 건물을 없앨게요. 이 가처분만 후순위라고 해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만 이것은 이제 제가 마무리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이런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약 한 2, 3%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에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매는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이를 먼저 찾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날짜입니다. 날짜. 말소기준 권리 날짜.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아까 말씀드리는 돈과 관련 없는 권리가 있는지, 뒤에 돈과 관련된 있는 권리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도 야 이거 경매 진행되니까 무조건 나가! 할 수는 없겠죠. 왜? 임차인도 억울하죠. 왜? 경매가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내가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다고 하면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돈을 받고 나가는 거, 돈을 안 받고 사는 거. 돈을 받고 나가려고 하면 이때는 이게 뭐가 된다? 자, 돈과 관련된 배당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때는 돈을 받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해집니다. 다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3조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법에는 이 대항력이 있긴 하지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민법은 어떻게 됐냐? 집주인과 계약을 한 임차인은 이 집주인에게만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매로 인해서 집주인이 바뀌면 이거를 3자라고 합니다. 얘가 당사자 1, 2, 당사자 2, 그리고 얘가 낙찰자는 제3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3자한테는 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대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어떻게 낙찰이 되면 명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차인은 어떻게 되냐? 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매까지 진행되는 사람이 보증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임차인들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생기는 겁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임차인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제3자, 낙찰자 여기도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항력 때문에 우리는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권리 분석을 알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날짜를 찾습니다. 찾고 나서 먼저 전입되어 있고 이사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한 임차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애들은 후순위여서 똑같이 말소기준 권리에 의해서 다 소멸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람이 임차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임차인지 아닌지의 유무는 딱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임차인을 만나서 언제 이사하셨어요? 언제 계약하셨어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입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공, 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해서 우리는
전입을 가지고 선순위 임차인지 후순위 임차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 이제는 도움을 받아 갈게요 이라고 했을 때 이 임차인은 자 전입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자, 연락이 갑니다. 자 돈을 받아 갈래요 말래요? 아, 돈 받아 갈게요. 자 돈을 받아 갈 거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보내세요. 계약서 사본을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임차인이 돈을 받아 가려고 했을 때 그러면 배당 요구 그리고 난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어요. 권리 신고를 했을 때만 법원은 임차인의 자 확정일자 날짜와 계약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원에서는 매각물건 명서서에 자 전입 신고 날짜 그 다음에 확정 일자 그리고 임차인이 언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일까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이 2020년 1월 1일이고 확정일자가 2020년 1월 1일이고 배당 요구를 2023년 1월 4일이라고 하면 이 정보는 언제?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와 권리 신고를 했을 때만 법원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 나 안 살아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법원은 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지를 봤을 때 전입 일자는 있는데 확정일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 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돈을 받으려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자, 임차인의 경우에 뭐가 있다?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겠죠. 이때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전입, 확정, 배당 요구일이 나옵니다. 이거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기에서 이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더 깊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전입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뭐 박땡땡이에요. 근데 소유주가 박땡땡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박땡땡이 뭐예요?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가 없어요. 안 했다는 거는 법원에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름이 똑같고 전입만 있는 경우 그리고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입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근저당, 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면 이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을 때 만약에 박땡땡이 소유주가 아닌 박땡땡이 전입이 돼 있다고 하면 이 사람 누구예요? 무조건 물어봅니다. 왜? 돈을 빌릴 때는 전입대 대 연락을 꼭 떼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내 가족입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첨부해라고 합니다. 이 사람 그냥 돈 안 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상, 거주에 대한 확인서 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우리는 어떤 건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권리 분석에서는 말소기준 권리 날짜가 있고 그 이후에 누가 전이되어 있다. 그러면 끝. 그 앞에 전입이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봐줘야 됩니다.
돈을 다 받는지. 돈을 다 받는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 전입이 있고 확정일자가 있고 그리고 나서 배당 요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소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는 다른 날짜보다 다른 권리들보다 가장 빠르다고 했어요. 가장 빠름. 가장 빠르다는 거는 가장 빨리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순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소기준 권리는 다른 권리보다 가장 빨리 있습니다. 가장 빨리 있다는 것은 돈을 가장 빨리 받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전입이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라요? 말소보다 빨라요. 확정일자가 말소보다 빨라요. 배당 요구가 배당 요구 종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소기준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가장 빠르다고 했으니 이 돈을 받아가는 순서 자체가 어때요? 말소기준 권리는 가장 빨리 있는 권리인이 이 부동산에 있는 모든 권리들보다 돈을 빨리 받아가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입은 말소보다 빠른데 확정일자 말소보다 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돈을 받아간 순서이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가 가장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뒤에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때는 뭐예요? 돈을 다 경매에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절차에서 위험한 케이스는 이런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고 배당 요구가 배당 요구 종길, 배당 요구를 안 했거나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어때요? 전입이 빠르다. 그리고 확정도 빠르다. 그리고 배당 요구했다. 이 케이스가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가야지 그러면 안전이 됩니다. 이런 안전한 케이스에 여러분들은 투자라는 걸 합니다. 다만 지금 같이 역전세가 났어요. 만약에 이게 시세가 2억인데 전입이 이 임차인이 2억 5천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낙찰 받아도 이 2억 5천 이상에서 낙찰을 받아야지 이 임차인이 2억 5천을 다 배당을 받게 되죠. 그러면 지금 시세가 2억인데 누가 2억 5천을 낙찰 받으려고 하겠어요? 지금은 이런 케이스가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 위험한 케이스를 제가 경매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전입이 빠름 그리고 확정일자가 다른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 그리고 배당 요구 안 했을 때 그리고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했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세는 2억인데 전세가 2억 5천이면 어때요? 낙찰자가 2억에 시세대로 낙찰받았다고 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5천만 원을 더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2억 5천에 낙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케이스들이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아까 말씀드린 돈을 받아가지 않을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을 때 뭐가? 가처분, 집 스톱, 팔지 말아요. 그 다음에 가등기, 저 이거 지금 살게요.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위험합니다. 다만 후순위 가처분이라고 해도 철거에 의한 가처분은 위험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매 물건을 봤다. 그러면 말소, 근, 가, 앞, 날짜를 보시고 그리고 전입, 날짜를 보시고 얘네들이 가장 먼저 있다. 그러면 모든 권리는
사라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매 원리 분석이에요. 공매라는 게 있습니다. 공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 공매 중에 압류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압류 재산은 뭐냐면 체납자라고 합니다. 이때는 체납자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 못한 거예요. 세금을 납부 못했어요. 이것도 경매랑 비슷한 절차가 됩니다. 자, 경매는 채무자, 한마디로 돈을 못 갚는 채무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이 근저당이든 압류든 가압류든 돈을 못 갚았다고 하면 뭐예요? 빚이 많다는 거죠. 빚이 많다는 거는 다른 빚들이 등기부에 많이 있고 얘들을 없애줘야 됩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도 압류 재산은 뭐예요? 세금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금을 못 냈으면 다른 빚도 많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 보니 둘 다 돈을 못 갚거나 세금을 못 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동산에는 뭐가 많아요? 빚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빚들이 많으면 이 부동산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빚들을 싹 없애줘야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의 압류재산은 경매와 똑같습니다. 공매도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요. 이 말소 기준 권리도 근, 가, 압 중에 가장 빠른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 압류재산은 똑같습니다. 다만 공매에는 압류뿐만 아니고 뭐 국유, 수탁, 기타 일반 재산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공매 압류재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공매에서도 가장 많은 공매 압류재산은 경매와 똑같다. 다만 임차인을 대할 때 경매에서는 배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매에서는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입과 확정일자 그리고 배분 요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르고 확정일자가 빠르고 배분 요구일이 안에 있으면 임차인도 돈을 다 받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경매, 공매, 압류재산은 똑같이 말소 기준 권리, 날짜를 찾고 그리고 다른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냐 나중이냐만 따지면 끝이 납니다. 이게 권리 분석입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래요? 인터넷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 조사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 아파트가 2억입니다. 라고 하면 이 아파트와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와 층과 동에 있는 물건을 확인을 하면 여기에 이 아파트가 2억인지
2억 3천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크기, 층, 동을 꼼꼼히 확인해야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좋은 물건인지 싼 물건인지 비싼 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세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는 보통 다방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공실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면 지역에 있는 월세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 이 월세를 확인하는 방식은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다만 더 시골로 들어가면 이 인터넷 사이트에 의존을 하지 않고 교차로나 사랑방 등을 통해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자, 시세는 가격이죠. 월세, 그 전세, 인터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가장 좋은 건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여기에 위치, 그리고 편의시설, 그리고 학교 등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지역 근처에 뭐가 있는지 만약에 내가 다가구를 보고 있다 아니면 빌라를 보고 있다 오피스를 보고 있다 그럼 이 지역에 공업단지가 많다. 공업단지는 보통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가 있다. 그리고 관공서가 있다. 이 관공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관공서가 중요한 포인트냐면 근처에 시골에 군 단위의 다가구가 있는데 전화를 해보지 않으면 이 수요를 모릅니다. 근데 보통 이 관공서가 많으면 이 다가구 수요가 이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공서는 일단은 깔끔하고요. 입주인들이 그리고 월세도 밀리지 않습니다. 공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시세, 월세, 전세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만 이러냐? 아닙니다. 상가, 다가구, 상가주택, 공장, 토지 모두 이렇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크기, 위치, 가격을 비교를 해서 얘네들의 시세와 월세와 전세를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말한 공업단지, 학교, 관공서 통해 수요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잘 찾아 나오면 정보가 거의 70% 이상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물건들의 양이 많은 중개소를 찾아야 됩니다. 이 중개소를 찾아야 뭐예요? 전문 중개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요와 크기와 여러 가지 가격, 위치를 확인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는 전문 중개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 중개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파트, 다가구, 상가 등의 매물이라는 것은
월세, 매물, 전세, 매물, 매매, 매물이 많은 것. 이 많은 곳에 전화 번호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문중개사분들은요. 중개하시는 분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전문이냐? 전문이 아니냐. 자, 이 분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리. 그래서 전문중개사를 찾은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심리를 보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해요. 잘한다 하면 어때요? 알려주고 싶나요? 아니나요? 아마 알려주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면 전문중개사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경매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왜? 많이 물어봤을 거니까. 경매가 아닌 그냥 이거 살려고 한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정확히 아십니다. 경매 때문에 왔다 하고요. 이분들의 전화하면 이분들 오히려 더 반깁니다. 왜? 잘 아니까요. 잘 알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솔직히 물어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파트 전문 분야인데 아파트를 잘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전화해서 상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가와 경매를 잘 모르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이때는 no.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문 중개사를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문 중개사가 아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히 현장 가잖아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아무 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럼 가잖아요. 다가구 물어보는데요. 이분들이 아파트 전문이잖아요. 어휴, 이걸 왜 합니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냥 지금 금매로 좋은 아파트 나왔어요. 이거 하세요. 경매? 왜 해요? 금매 하세요. 왜? 이분들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 여기저기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 시절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거는 현장에서 아무 중개소나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개소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친절하고 그리고 경매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케이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여기까지 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분이 하지 마요 이런 거 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문 중개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 전문 중개사를 찾으면 어떻게 되냐? 이 지역에 있는 전문 중개사에게 물건이 경매로 진행되기 전에 이분들에게 매매로 먼저 의뢰가 나온 케이스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럼 이 경매 물건을 말했을 때 이 전문 중개사가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잖아요. 게임 아웃입니다. 특히 어디? 지방일 때는 굉장히 심합니다. 지방에는 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문 중개사를 꼭 네이버 부동산에 확인하신 다음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전문중개사에게는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종류. 다가구, 상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뭐 빌라. 그리고 이분들께 경매로 전화를 해서 경매했다. 그리고 내가 인터넷 통한 시세, 월세, 전세, 그리고 입지 등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문중개사는 아이고 조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유 좀 조사가 잘못되셨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화를 한 이후에 현장 방문을 일정을 잡고 현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개사와 현장 방문을 해서 만나게 되면, 그리고 만나는 시간도 정해서 가면 여러분들은 처음 초보 때 실수하는 중개사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 경매에 대한 부정적, 물건에 대한 부정적,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개사와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가서. 그리고 혼자 가셔도 되고 2명 이상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받으세요. 어떤 브리핑? 지역에 대한, 물건에 대한, 그리고 시세에 대한,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변화에 대한, 그리고 얼마나 물건이 많은지. 다만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꼭 그분들이 말하는 금매는 사시면 안 됩니다. 금매로 다시 돌아가 보면 금매는 중개사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어떤 사람한테 주고 싶을까요? 가족, 본인, 지인. 그렇지 않을까요? 본인이 여력이 없으시면 가족으로 넘어가겠죠. 가족이 여력이 없으면 지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금매라는 거를 잡으려고 하면 이 지인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같이 물어보고 전화하고, 그리고 이 중개하시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중개하시는 분들이 최소 10년 이상 그 부동산을 하셨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지인에게 지인이라고 생각해서 물건을 주시잖아요. 그럼 뭘 해주시냐? 관리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매매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알아봐 줍니다. 한마디로 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중개사와 꼭 지인 관계로 가는 것,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물건이 오케이, 좋아요, 하면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할 때는 꼭 보증금을 수표로 하고
전날 합니다. 그리고 이 수표를 죄송합니다. 입찰서는 꼭 인터넷으로 전날 뽑아서 같이 거시기 같이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법원에 어떻게 보면 기운, 사람들의 기운에 눌러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법원에 입찰이라는 걸 합니다. 입찰. 근데 여러분들이 입찰을 해보면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옵니다. 낙찰, 될까봐 걱정, 2등과 차이 날까봐 걱정, 폐찰 할까봐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낙찰 될까봐 걱정. 왜? 낙찰이 되면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시장? 자, 명도, 대출, 인테리어, 임대, 매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작을 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공부들이 다 정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심리는 이 모든 게 다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초보 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얘네들을 미리 다 걱정을 하세요. 아닙니다. 얘네들은요, 낙찰 이후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낙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걱정하느냐 마느냐로 나누셔야 됩니다. 제 경우에도 저는 2014년 2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낙찰 받았고, 이거는 공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혼자 낙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건에 대한 대출부터 명도 여러 가지를 다 알아본 다음에 이거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왜? 저는 아파트인 줄 알고 낙찰 받았는데 건설회사 사무소였습니다. 그래서 잘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공매, 경매, 대출, 세금 거의 모든 거를 끝내버렸습니다. 왜?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이 돈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초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잠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개찰이라는 거 합니다. 자, 누가 낙찰 받았는지 그리고 나서 최고로 많은 돈으로 살게요 한 사람, 최고가 산다 매수인이 되면 낙찰이 됩니다. 다만 차순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차순위라는 것은 2등 포함 여러 명입니다. 만약에 이 낙찰을 1억에 낙찰을 받았고 보증금이 만약에 1,000, 1,000이라고 하면
1억에서 1천을 빼면 9천이죠. 그러면 1억과 9천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매 입찰하다 보면 누군가가 공을 하나 더 쓴 경우가 있거든요. 1억짜리인데 1억인데 10억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0억을 쓰면 아니 차순위 하시면 되지 않아요? 네. 10억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10억에서 9억 9천만 원까지 사이에 있는 사람만 차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등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낙찰이 되면 일주일 후 매각 허가가 납니다. 이 매각 허가가 난 이후에는 이 경매를 채무자가 취소를 하고 싶으면 이 매각 허가 받은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다만 이 경매를 진행하는 채권 자체를 없애버리면 동의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는데 강제의 경우는 동의가 필요하고 임의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 허가가 나고 일주일이 되면 잔금 기일이 잡힙니다. 언제까지 돈을 내세요. 잔금 기일은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잔금 기일이 잡히면 이 안에 잔금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약 10%의 보증금 나머지 한 90%의 돈을 잔금이라고 하고요. 이 잔금을 내면 소유권을 가진 소유주가 됩니다. 다만 이 잔금기일 안에 내가 돈을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경매 진행하는 3일 전까지 이자를 부담을 좀 하고 이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이 잔금 기일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배당 기일이 생기고 이 배당 기일에 여러분들은 보통 용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거나 배당 받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이 배당 기일까지 경매로 있는 인도명령 법원에 보통 인용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있고요. 2022 타경 16234라는 게 이거는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이 경매 사건 번호. 여기에 보면 이렇게 1, 2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 사건에 있는 물건 번호입니다. 한마디로 2022 타경 16234 1은 얘가 사건 번호이고 얘가 물건 번호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케이스가 일어나냐? 보통 우리는 하나의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가끔 10개의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에서 이거를 10개를 다 진행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를 사건 번호 플러스 10개 물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명도가 살짝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아까 말한 소유자가 잔금을 냈습니다. 잔금. 그럼 잔금 기일이 잡히고 그 다음에 한 4주 뒤에 배당표를 해서 배당 기일이 잡힙니다. 이때 뭐래요? 임차인들,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인도명령을 인용을 해주고 임차인들이 돈을 받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 같이 한 사건에
10개 물건이 있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모두 종료가 돼야 배당기일을 찾습니다. 종료 시점은 이 10개의 물건이 모두 낙찰받을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배당기일이 잡히고 인도명령 인용을 해줍니다. 어떤 임차일.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명도로 갑니다. 명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유자, 임차인. 소유자의 명도는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원에 낙찰을 받고 나서 원래는 매각 허가 결정 나와야 여러분들이 이 물건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법원에 서류를 열람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 열람이라는 건 뭐냐면 법원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이거와 경매와 관련됐으면 이러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 제출된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출된 서류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당연히 소유주의 전화번호, 임차인 전화번호 등등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됩니다. 왜? 여기에서 이제 명도를 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거는 서류 장당 얼마거든요. 그래서 보통 무음 카메라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네, 합니다. 그래서 무음 카메라로 그런 이 서류를 찍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자, 소유주에게 전화를 한다, 안 한다? No. 먼저 문자를 보내서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전화를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화가 오면 이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제는 끌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처음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현재 어떤 상황이니 제가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명도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를 안 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안다고 해서 전화를 하면 첫 단추부터 꼬입니다. 그리고 와서 전화가 오면 지금 공동 투자하고 있는데 이 공동 투자 중에 저는 지금 이렇게 명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한 분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 왔는데 예, 제가 낙찰자 맞고요. 저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또 두 번째 단추가 꼬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소유주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화나거나 그런 안 좋은 감정은 나에게 오지 않고 이 결정권을 가진 공동투자자에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 소유주는 계속 끌려옵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가 원하는 거는 결국은 돈입니다. 명도는 결국은 이사를 가지만
이사를 가지고 낙찰자는 적은 돈, 소유주는 최대한 많은 돈을 원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 이사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네 번째 절차는 이 소유주가 얼마의 이사비를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절대 먼저 말하면 안 됩니다. 먼저 말하면 이 네 번째 단추도 꼬입니다. 알아내면 이걸 가지고 공동투자자에게 물어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소유주가 200만 원을 원했다 라고 하면 일단은 50만 원 정도, 내가 주고 싶은 이사비가 한 절반 정도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사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분은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이사비가 없습니다, 5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최소 일주일 기다리게 합니다. 일주일 기다리면 이분은 20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 헷갈려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했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의 마음에서 이사비를 내립니다. 한마디로 이사비를 빨리 정해버리면, 결국 내가 말해서 빨리 정해버리면 이 소유주는 내가 너무 적게 이야기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비를 더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꼭 이사비를 알아내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모든 명도에 쓰입니다. 이렇게 적정 이사비를 했으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 이사비를 주는 조건은 언제까지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과금, 미납관리비, 정산 조건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정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사 날짜가 가장 중요해요. 이사 날짜에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이사 날에, 왜? 이제는 명도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다. 더 이상 돈이 나가면 안 됩니다. 이사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 날까지, 자, 한전, 수도, 그 다음에 가스 다 정산했는지 확인하시고, 아파트에 미납관리비를 정산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명도하시고, 그리고 합의서 작성을 해서 이사비 얼마 주고, 만약에 이사를 갔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남아있는 혹시 짐이 있다고 하면 이걸 다 없애는 조건으로 이사를 명도를 끊으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다 받아가는 임차인, 돈을 못 받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돈을 이것도 대항력이,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데 돈을 못 받는다,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물건은 지금 입찰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돈을 다 받아가는, 대항력이 있지만 돈을 다 받아가거나 수액 돈을 받아가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화 한 번이면 끝납니다. 전화하셔서 낙찰자 인감증명서와 그다음에 명도확인서 필요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사를 가실지 이야기를 하시고, 보통 배당 기일에 이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기일까지 기일에 맞춰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돈을 못 받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분은 소유주와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돈을 못 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주 같은 경우는 파산 하는 경우가 많지만 돈을 못 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파산이 아닌 보증금을 잘 몰라서 날렸기 때문에 직장을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여기에 계속 머무르면 저는 이 집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용. 그리고 이 집의 임대나 전세를 낼 수 없습니다. 수익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 손해를 당신한테 청구하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협상을 하시면 거의 끝납니다. 이렇게 임차인도 명도의 날이 중요합니다. 명도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날에 인감증명서와 명도 확인서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당연히 공과금, 미납관리비 다 정산을 시켜야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 미납관리비를 정산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비 중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으니 요거 바뀐 소유주에게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작게는 몇십만 원, 작게는 크게는 100만 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관리비에 몇 프로를 떼니까요. 이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인을 명도할 때 거의 2%입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 꼭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게 법제처에 질의응답이 있어요. 그걸 찾으셔가지고 경락에 의해 진행되면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 그리고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이라고 해도 말소라는 게 됩니다. 어떤 게 말소가 되냐? 이 임차인의 계약까지 말소가 됩니다. 이 계약이 말소가 되면 낙찰자와 임차인은 아무 사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샀다 라고 하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주는 케이스도 있죠. 그런데 이건 제가 산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 이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경락, 경매와 공매, 압류재산의 경우에서는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임차인을 명도한다 그러면 얘는 꼭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아파트. 그리고 빌라. 이런 집단으로 사는 거. 이거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데 여러분들이 낙찰 받아서 명도를 하게 되면 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꼭 한번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낙찰자와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 관리사무소에서 영수증을 줍니다. 영수증을 들이밀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도를 하게 되면 명도는 두 가지 케이스 있습니다. 경매, 공매.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인도명령 제도 자체가 경매를 쉽게 명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인도명령이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명도가 협상에 꼬이면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매를 인도명령이 아닌 협상으로 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거나 소유주예요. 그러면 인도명령이 인용이 됩니다. 인용이 되면 결정이 됩니다. 결정문이 이 소유주나 임차인에게 갑니다. 그러면 협상이 안 돼 버리잖아요.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은 모든 소송은 송달의 원칙입니다. 송달. 그럼 법원에서 자, 인도명령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면 여기 점유자라고 하겠습니다. 점유자에게 갑니다. 갔는데 점유자가 안 받아요. 안 받으면 3일 3번 갑니다. 3번. 갔다가 그래도 안 받으면 이게 다시 법원으로 갑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게 안 받으니 주소 보정을 하라고 합니다. 왜? 여기에 안 사는 것 같다. 저한테 주소 보정이 또 옵니다. 그러면 이 주소 보정을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초본을 떼볼 수 있습니다. 이 점유자의 초본. 초본을 떼서 이 주소로 다시 보냅니다. 근데 점유자가 또 안 받습니다. 그럼 이게 3번 갔다 또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는 특별 송달이라는 게 갑니다. 특별이라는 거는 야간, 휴일하는 겁니다. 그래도 또 안 받아요. 그럼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뭘 하느냐? 공시송달이라는 걸 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2주 동안 법원에 걸어놓고 이게 끝나면 송달이 된 걸로 인정합니다. 이 과정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최소 3개월 이상 갑니다. 3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 이상 갑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제 집행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강제 집행 권한, 그러니까 한마디 인도명령이 이제 송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휴가 내서 법원에 또 가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합니다.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연락이 옵니다. 강제 집행 계고를 해야 되니 언제 만납시다. 근데 이게 집행관 일정에 따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관 일정이 잘 안 잡힌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시간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제 집행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계고를 하는 걸 합니다. 문을 따고 계고를 합니다. 그럼 점유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계고를 한 이후에 점유자와 한 2주 동안 또 협상이 안 되면 이제는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이 강제 집행 비용도 한 200 이상 들게 됩니다. 이걸 집행 비용을 가지고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구만 할 수 있지 돈 없으면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강제 집행한 집기류들은 컨테이너 박스로 가게 되고 이 컨테이너 박스는 다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매에 인도명령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엄청난 권리는 아닙니다. 무조건 협상으로 끊어야 됩니다. 협상. 인도명령에서 강제 집행 가면 최소 6개월입니다. 협상은 한 달이면 끝납니다. 왜? 협상은 아까 말씀드린 서로의 기분. 그럼 이 협상을 잘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공매도 엄청 쉬워집니다.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습니다. 가만 보면 인도명령이 있나 없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곳에서는 이 인도명령을 절대적 권리라고 해서 공매는 인도명령이었기 때문에 용도가 어렵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공매도 어떻게 한다? 협상으로 한 달 안에 끝내야 됩니다. 이 플로우는 절대적입니다. 공매도 명도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전자소송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명도소송 접수증 증을 가지고 점유자에게 보내면 이것도 압박이 됩니다. 점유자는 설마 소송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이거를 압박으로 해버리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도가 끝나면 이제는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일단 오래된 집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5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인테리어 거의 할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5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꼭 도배 장판 정도는 하고 요거를 임대나 매매를 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오래됐다.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하면 이 인테리어 만약에 내가 1억에 낙찰 받았는데 시세가 1억 5천이다. 라고 하면 인테리어 비용 좀 한 2천에서 3천 정도 깎아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인테리어 하고 팔면 또 요것도 일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집을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게 다가구다, 빌라, 아파트,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시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A4 예, 인테리어, 뭐 도배, 장판 한 것들을 사진으로 해서 예쁘게 정리를 하고 뒤에는 조건 뭐 월세 얼마, 뭐 입지 얼마, 입지 어디, 뭐 학교 가까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를 약간 코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코팅을 해서 중개소를 방문합니다. 중개소를 방문해서 주변에 있는 중개소에 이 코팅지를 뿌립니다. 뿌리고 잘 맞춰주면 수수료도 좋은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임대를 했을 때 이 임대 물건에 대한 아까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잘 만듭니다. 잘 만들어서 얘를 PDF 한글 놉니다. 한글은 무겁습니다. PDF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디다 중개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서 잘 좀 봐달라고 합니다. 노력을 곱하면 임대도 잘 됩니다. 임대하기 전에 지금은 우리 이제 부자이커 스쿨에 대출 고모님이 있으셔가지고 괜찮긴 하지만 예전에는 대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할 때도 특히 예전에 다가구 같은 경우는 90%, 저 같은 경우는 92, 3%까지 대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었냐? 이 대출 물건을 가지고 먼저 A4로 합니다. 자, 위치 어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개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중개소 한 3군데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1페이지, 1P, 2P, 여기가 3페이지라고 하면 이 3페이지에 이 중개소 전화번호와 그 다음에 중개소에서 말하는 매물 가격 그리고 좋은 조건을 여기에 써놓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나 대출을 해주는 담당자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을 할 때 보통 이금융은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 여기에 전화를 해봅니다. 왜? 미리 알려있는 전화번호에 전화하는 게 더 편하니까요. 그러면 좋은 조건에 있는 중개사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버리면 이금융에서도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글이 아닌 PDF로 변환해서 대출 상담사들의 분들께 이거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매, 낙찰에서 임대, 대출, 매매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임차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월세를 받고 싶습니다. 임차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여러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요.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한 명. 관리가 편한 임차인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이렇게 한 명 임차인은 관리가 쉽습니다. 근데 다가구, 상가주택 등 여러 개의 방이 있는 물건은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수요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수요는 직장인, 대학생, 가정집, 그리고 건설력 이런 순입니다. 특히 직장인분 중에서도 남성분이 있고 여성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이 남성분들이 조금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에 전구를 갈거나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알아서 그냥 하십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좀 전화가 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전구 갈거나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임차인 관리 팁이 하나 있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오면 다만 이거는 여기가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소유주를 어렵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들면 이 전화가 나요. 이 전화가 왜 중요하냐면 소유주를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대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고시원에서 어떤 남성분이셨는데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해서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이니까 임차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전화하면 저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럽니다. 어떻게 해야 따뜻한 물이 나오나요? 집에서 선풍기 켤 수 있나요? 화장실 샤워기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버립니다. 개인 시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가구나 상가주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전화를 먼저 안 받고 문자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임차인분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전화가 안 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됩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전화는 하면 그때 문자로 하고 전화통화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전화를 많이 안 하면 이 임차인분들도 서로 좋아합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일단은 그냥 난이도가 상위입니다.
술도 많이 드시고 네. 그리고 잘 모르십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그 집에 개미가 몇 마리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거미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대 갔다 온 뭐 한 예비역 3, 4학년 정도가 그래도 대학생 중에는 좀 관리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이 있는데요. 가정집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거의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파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건설회사 건설 인력이 있는데 건설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건설력이 많으면 좋아요. 좋습니다. 월세도 많이 올라가 있고 좋긴 한데 좀 하여튼 뭐 관리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병이나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거의 일주일 내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두세 분 같이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조금 물건 같은 거를 조금 다른 수요보다는 조금 좀 막 이용하시는 편이십니다. 다만 이 직장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5일 있다가 2일 댁에 가시기 때문에 여기는 또 괜찮습니다. 이렇게 낙찰부터 임대 관리까지 한 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라는 거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매매도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전문 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입찰부터 낙찰 그리고 명도 그리고 임대 그 다음에 매매까지 한 턴 이렇게 다 돌려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